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불어.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오늘 당장 틀이란 뜻의 영어 단어 frame을 검색창에 쳐보시면 관련한 정치와 사회 뉴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정치 뉴스 가운데는 현재 최대 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프레임에 걸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당 밖의 유력 후보가 한 출마 선언 때문에 단일화냐 아니냐 등 운신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학원에 대해 조건부 재개를 허용한 것을 두고 방역에 왜 돌봄 프레임이 끼어들었느냐, 이런 비판 기사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 영업을 허가했지만 아이들이라고 코로나19 안 걸리냐, 이런 지적이겠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프레임이라는 심리학 전문 용어를 일상어처럼 씁니다. 정치에서는 대놓고 프레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죠. 어떤 틀로 특정 사안을 보도록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사실상 결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란 말과 개념을 대중화시킨 서적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프레임의 개념과 사례를 쉽게 전달하면서도 좋은 프레임을 갖는 것이 나를 바꾸는 지혜라는 점을 역설하는 대중 심리 서적입니다.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행동 경제학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기 전부터 그 영역의 일부를 앞서서 선보인 책이기도 하죠. 자,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모험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우리 별책 부록의 별을 맡고 계신 광명수 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별책 부록의 별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저 AI 프레임에 확 가두겠어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못 나가요. 앙. 나가고 싶다. 프레임에서 나가고 싶네요. 당황스럽네요. 예. 자, 지난주 댓글들 좀 살펴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요, 세계 최대의 CRM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회장이 쓴 경영철학 트레일블레이저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강훈필님, IBM도 기업 솔루션 기업으로 전향했다는데 CRM과는 다른 건가요? 소장님, 다른 건가요? 약간 다른데요. 그 IBM이 주로 하는 건 원래 금융 서비스업 관련해서 IT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등장했던 오라클이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네. 레리 앨리슨의 오라클하고 거의 영업 분야가 겹치고요. 지금은 이런 경계조차 사라져서 이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책에 나오는 세일즈포스하고 IBM, 오라클 이런 것들이 업무 영역이 거의 다 겹치고 있어요.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928번님, 세일즈포스는 처음 듣는 곳인데 그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업이군요. 예. 마크 사장님은 딱 제 스타일. 지금 대학생인데 춤추는 사장님 옆에서 저도 함께 춤출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CRM이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아셔요. 네. 아마 대학생이라서 모르실 텐데 직장인들은 요즘 뭐 CRM 해요. 부서도 따로 두기도 하고 담당자를 두기도 하고 네.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마케팅이라든가 기업 경영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특히 전에 비해서 전에야 무슨 그 종이에 썼지만 지금은 엄청난 IT 기계들을 통해서 관리가 쉬워지니까 이 분야가 중요해졌고요. Customer Related Management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불리고 아마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비재 기업이 아니거든요. B2B입니다. 네.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또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멘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호응이 많았습니다. 어허.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8664번님, 저희 가족은 소장님을 성공의 멘토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멘토 유민형님도 잘못 골라 잡았네. 어렸을 땐 부모님이었는데 요즘엔 많은 사람에게 조언과 함께 책도 잘 읽어주시는 뭐든 잘하는 소장님을 아하. 닮고 싶네요. 라고.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잘 못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의 멘토셨군요, 소장님. 사람을 터무니없이 믿어서 폭망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투자로 돈 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퍼주다가 노후 대비책도 잃고 마는 아이고, 아주 실속 없는 인간입니다. 저를 믿으시나요? 그래서 저를 멘토 삼는 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리는 뭐 책 정도만 활용하시고요. 제가 걸어온 길은 뭐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저렇게 중요한 살면 건 안 되는구나. 성공 예감이 이제 가족으로,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극복님께서 AI의 멘토는 알파고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AI도 진화하고 있어서 알파고를 넘어섰을지도 몰라요. 알파고가 알파 제로라는 같은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벌여서 완패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기존의 좋은 바둑 기보들을 익힌 실력인데 알파 제로는 기보를 읽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모든 수의 모든 경우의 수를 워낙 용량이 커졌으니까 네. 컴퓨터 대비해서 했더니 천하무적이 됐어요. 그래서 AI의 멘토는 알파 제로면 제로일까? 그리고 내일이면 또 바뀔 거예요. 더 성능 좋은 진화하니까요. AI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정옥님께서 올해 새내기 대학생이 되는 울 아들 롤모델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전 별책 부록이 제 롤모델입니다. 청취율도 대박나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예. 안 그래도 지금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이때만 되면 뭐 저까지도 이렇게 두근두근 떨리는데 혹시라도 청취자분들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 오시면 꼭 우리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강조할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 학창 시절 이후에 이런 성적표 받을 일 별로 없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제 모든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성적표를 받아요. 네. 가장의 경우도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참 우리한테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나쁜 성적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성적표를 받고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성공예감도 청취율이란 성적표를 즐기지 그것 때문에 막 그 다른 생각을 할 정도로 네네. 청취자들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네네.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네요. 신경 쓰지 않아도 예. 저희는 갈 길 간다. 예. 예. 그래도 여러분들 전화 오시면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신나게 즐겁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좋은 회사란 무엇일까 의견을 또 보내주셨네요. K8066번님. 70년대, 80년도에 직장 다녔던 저는 회사가 너무나 가족 같고 내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해주셨고 또리또리행님. 일하는 직원이 만족하는 회사는 흔치 않죠.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을 대우해주면 그 직원은 알아서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해주셨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는 직원들이 흔치 않다. 공감합니다. 아주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회사는 또 그 회사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경영자들을 만나면 뭐 자부심이 높아져서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일 안 하고 자유분방하게 직장 생활하는 걸 악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늘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고 경영학이라는 데서 이렇게 매번 바뀌는 이상적인 기업의 상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별책 부록 식구니까 오늘 제 멘토는 소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달라질 거예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저를 네. 멘토로 AI가 삼았다니까 일주일간의 AI는 좀 망가지겠군요. 잘못됐습니다.
더 진화하는 거죠. 더 진화할 수 예, 있겠죠. 예. 뭐 다음 주에 더 나은 분으로 멘토를 삼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멘토라는 걸 늘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은 트리를 쓰기도 했던 광명수 씨가 제 멘토입니다. 아, 방송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즐기시나 각오를. 봐요. 제가 망가지는 걸. 아니요. 그런 각오를 저는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게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하죠. 소장님을 위해서 제가 더 망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책 만나봐야겠죠. 예.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마음의 창을 의미합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를 느껴보는 시간, 사회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 예. 정치 프레임이라는 둥, 뭐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계기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쓰게 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심리학 용어나 개념 같은 건 있었는데 말하자면 유행어를 만든 건 이 책의 공이 제일 크다고 해야 되겠어요. 네. 2006년경에 초판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책의 그 사례 같은 것들이 뭐 정치 사회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보통 사람들까지 쓰게 됐죠. 정치권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긴 하고요. 우리 사회도 사실은 이런 용어를 쓰기 전부터 프레임이 강한 사회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시절까지는 이른바 빨갱이 프레임, 뭐 사회 비판적인 얘기만 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프레임이 있었고 네. 또 요즘도 그런 뭐 친북, 종북 프레임이 있고 지금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사람은 비스무리한데 우리는 진보다 우리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다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같은 경우도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공정성의 훼손으로 볼 거냐, 엄마 아빠 찬스 쓰는 이 공정성의 훼손으로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최근까지도 말 많았던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역시 그 사람을 임명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충성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검찰의 중립성 문제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프레임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놓고 정치 대결을 프레임 전쟁이다. 어떤 프레임으로 보게 만드느냐 네. 이런 전쟁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유행처럼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들이 생겨난 건데 예. 심리학에서는 이미 있어 왔던 용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옆에 소장님 옆에 있는 책이 2010... 이게 초판이죠? 예. 네네네 초판이고 이게 개정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초판을 읽었고 음. 우리 소장님은 초판도 읽으셨고 개정판도 읽으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직 개정판을 못 읽어봤는데 개정판을 읽으면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초판을 읽었는데 처음 나온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네, 개정판이나 증보판도 사서 소장하는 게 좋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책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많이 추가가 되거나 많이 바뀌면 당연히 사서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책은 한 3개 정도 챕터가 새로 추가가 됐고 또 이 초판에 나온 책의 사례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의성이 떨어져서 네. 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개정판도 읽는 게 좋은지 혹은 사서 읽는 게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초판 같은 게 이렇게 양장판이라고 그러죠. 하드 카피본으로 멋지게 나와서 네네. 초판을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애독자들은 많거든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서양의 경우는 하드카피가 먼저 나오고 이런 걸 페이퍼백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얇은 종이로 돼 있는 거 이게 나와서 대중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이건 소장본으로 나오고 이건 싸거든요. 네네. 보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 책에서도 보듯이 페이퍼백이 나와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드카피가 나오는 미국에서는 그 역순을 순서가 쳐오는. 반대군요. 네, 그래서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처음 나온 책이 의미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하드카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오늘 그러면 추가된 내용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초판과 개정판을 두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튜브로 보시면 이 책도 선명하게 보이지만 트리로 얼굴을 가렸던 광명수 씨 얼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프레임,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용어나 개념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죠. 이 네. 책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까 광명수 씨가 사실 뭐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그랬는데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설명에 따르면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과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 역할도 한다는 건데 쉽게 비유하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그 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창은 세상 전부를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검열관 역할을 하죠. 끊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공간들이 있고 외면하는 공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창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복잡 다단한 세상이 심플하게 보여요. 앞에 보이는 인왕산과 그 앞에 있는 건물 몇 채로 세상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도 되지만 한계도 만들어내는 게 프레임이다. 네. 그러면서 이 책 프레임의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인상적인 것 몇 가지만 좀 그 설명을 좀 드리죠.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결정된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주차 공간에서 이 저자인 최 교수가 차를 대는 대목이 나와요. 주차 공간이 없는데 강의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차들이 빼곡히 평행 주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대각선으로 화살표처럼 대충 세워놓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바쁜 데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차를 세웠구나. 그런데 차들이 다 빠져나가고 보니까 그 차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무식한 사람이 매너 없이 차를 주차한 것에 이게 불과하거든요. 뭐 하는 행동이지? 그렇죠. 맥락 때문에 프레임이 바뀐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에서 아주 무지몽매한 행동으로 바뀐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트롤리 딜레마라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은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맥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떤 건 정의롭게 보는 반면 한 사람을 떠밀어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막겠느냐 5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럴 땐 한 사람을 떠미는 것까지는 허용을 안 하거든요.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한 사람 희생하는 게 차라리 낫다면 그런 선택은 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떠미는 것까지는 안 하는데 이런 것도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맥락에 따라서. 또 아까 초콜릿을 방송 전에 저희가 먹었는데 그냥 초콜릿이라고 하고 주면 만족감이 높지 않은데 이게 오늘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하고 드리면 좋아지는 거예요. 프레임이 달라지니까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단어도 프레임을 결정한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국방부는 영어로 Department of War라 그래서 전쟁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가 된 거거든요. 그건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전쟁성은 먼저 침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방어적 개념으로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 순서에 따라서 프레임이 크게 바뀌기도 하는데 내시경을 3분 만에 끝낸 사람도 있고 30분 걸린 사람도 있다고 치면 30분 걸린 사람들이 고통이 덜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음에 한 3분간 고통스러웠다가 점점 고통이 낮아지면 사람들 프레임이 점점 상황이 좋아지네 그러면서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3분 동안 계속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길이는 짧았지만 너무 힘들었어 하고 판단하는 네.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아마 텔레비전이나 광고 뭐 이런 데서 그렇죠.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는 네, 거죠. 네. 그래도 프레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역시 광고나 욕망이 프레임을 또 잘 활용한다고 하는데 예.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마케팅에 그렇죠.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는 구강청결제 사례가 나오죠. 구강청결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입냄새가 나면 결혼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거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책엔 없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경영학 교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례는 펩시와 코카콜라의 대결이에요. 펩시는 지금은 전체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규모에서는
코카를 앞서고 있는데 콜라 자체만으로는 코카콜라를 앞질러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던 적이 딱 한 번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스티브 잡스를 쫓아낸 스컬리라는 사람이 마케팅 책임자 시절에 했던 건데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그게 성공했어요. 일단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970년대까지 코카콜라는 그 예쁜 병, 네. 뭐 해석도 분분한 그 예쁜 병 때문에 잘 팔린다는 게 그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펩시의 산 일은 그 병을 따라서 예쁜 병과 캔을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디자인을 노력을 했는데 하는 안 거죠. 돼요. 네. 왜냐면 그게 익숙하니까 사람들은. 근데 소비자 조사를 다시 해서 프레임을 다시 재정의하기로 스컬리가 결정한 다음에 해봤더니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미국 사람들은 콜라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많이 먹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과 정크푸드가 보편화되면서 그러니까 병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능하면 콜라를 많이 사들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다 하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남성 복근에 해당되는 식스팩이 그때 개발이 됐어요. 6개 팩을 한꺼번에 들 수 있게 플라스틱 구멍 6개가 뚫린 그 툴을 개발했는데 그게 펩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펩시가 거의 따라 붙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책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사람들 프레임 중에 하나가 현상 유지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 마케팅에서 또 유명한 사건이 두 회사도 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마이클 잭슨 같은 광고 모델을 써서 새로운 콜라를 내놔요. 그 중에는 투명 콜라도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맛도 심지어는 블라인드 테스팅을 해보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결국 그 제품들을 다 포기하거든요. 두 회사 다. 그것도 현상 유지 프레임 때문에 지금껏 마신 거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굳이 뭐 좀 이상한 걸 들이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레임의 힘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상위 프레임, 그러니까 좋은 프레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건데 네. 사실 나쁜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걸 깨고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처음부터 좋은 상위 프레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쁜 프레임 안에 있는 나를 깨고 나오는 것도 중요할 그게 것 어렵죠,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른 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보면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서 심지어는 대화를 시작했던 사람이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말 붙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갇혀 있어?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죠. 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서 이 책은 단순히 그런 프레임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한데 내가 뭐 잘못을 하고 있을까?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있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 그게 이제 활용할 만한 여지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들. 이거는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세상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4 곱하기 2는 8 같은 정답이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경영학은 정답이 없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영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문제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애매하잖아요. 초기에는 특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답이 세상 모든 문제에 다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될까 말까. 여기도 정답이 있다 그러면 프레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전화를 드려야 되는 참 거죠. 쉽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애매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진다. 그 시어머니와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될 상황이면 전화를 거는 거고 그 프레임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면 요즘 잘해드렸는데 뭐 괜찮으시겠지 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박명수 씨는 다른 판단을 할 거예요. 저도 뜨끔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이게 얼마나 이제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손글씨로 이것도 유튜브로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13이냐 B냐 네.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히거든요. 그렇죠. 프레임에 따라.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상당히 저는 재밌게 읽은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명왕성이 우리가 알던 행성 대열에서 탈락했잖아요. 이건 외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그때 되게 충격을 먹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인데 외워왔잖아요. 외웠는데 명을 없애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존의 프레임이 강렬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프레임도 알고 보면 그냥 전문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한두 개 추가되니까 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지독할 정도로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또 이거는 제 본 방송에서 많이 인용한 예인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특히 올림픽에서 그런데요. 동메달 딴 사람들이 은메달 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은메달 딴 사람들은 비교의 프레임이 금메달 딴 사람이고 저 1등과 비교하는 그렇죠. 거죠. 동메달 딴 사람은 노메달하고 비교를 하니까 프레임이 다르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거죠. 진짜 살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 그래서 IQ 대신에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EQ나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SQ로 좀 대체를 하자라는 열풍도 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아무래도 프레임보다는 좀 지혜가 중시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좀 그러니까 반영한 이것도 거라고 프레임의 볼까요? 변화죠. 네. 그러니까 예전 IQ는 주로 정답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지능을 강조하는 저 거였고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정답이 없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IQ 대신에 감성, 사회지능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되는데 네. 맥락을 파악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지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 미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시작돼서 IQ를 대체하자는 뭐 열풍이 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IQ도 심지어 EQ, SQ도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IQ 얼마냐고 묻는 건 예능 프로그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별로 그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또 열광하고 좋아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 바뀌는 것도 프레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는데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소장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더 좋은지 짧고 굵게 사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중에 고르는 거고요. 이게 또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생을 김방희 소장님의 연륜으로 살기 혹은 광명수의 상대적인 이 젊음, 상대적으로 더 젊죠 제가. 광명수의 젊음으로 살기 둘 중에 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야, 또 한 수 배우네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저는 몰랐는데. 네네. 저는 뭐 젊음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구조화할 없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최고의 한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가 좋은 프레임. 각자가 가진 좋은 프레임이 최고의 한 수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본인만의 프레임. 역시나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광명수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자기중심 프레임. 이건 뭐 예상하셨다시피 프레임 가운데 가장 강렬한 욕구, 가장 강렬한 프레임은 자기만의 창이에요. 네. 이걸 아까 이거 왜 이렇게 함정에서 안 빠져나오죠? 못 빠져나오죠? 이런 질문도 하셨지만 자기 중심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보니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들 자체는 쉽게 바뀌고 또 적응도 하는데 또 불확실하고 애매한 세상을 좀 간편하게 보게 해주는 장점도 있는 대신에 네. 엄청난 함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늘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중심주의다. 그래서 남들도 나랑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중심 프레임의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네. 젊은 여성들이 이제 결혼식 갈 때 뭘 입을까를 엄청나게 고민해요. 아유 그럼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하객 패션이라는 용어가 있겠어요. 그죠? 옷도 있어야 되고요. 네. 가방도 있어야 되고요. 구두도 가방까지 있어야 구비해야 됩니까? 아유 그럼요. 참. 그러니까 하객 패션의 예를 들어보면 실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이다. 특히 신랑 친구들이 주목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 때문 아닙니까? 아 헛된 기대였군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어쨌든 실제로 그 하객들이 다른 많은 하객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건 뭐 신랑의 직업이 뭔지, 외모는 어떤지, 신부의 드레스는 얼마나 예쁜지 이런 것들이지 하객 한 분 한 분의 패션엔 사실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나중에 물어보시면 네. 내가 뭐 입었는지 기억나지? 하면은 전혀 기억 못할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 프레임의 예인데요.
뭐 이것 말고도 사실 많습니다. 이걸 조명 효과라 그러는데 나한테만 조명이 비친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가 아주 극대화되면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만든 용어 중에 하나는 선글라스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 또래들이 다 등산을 갈 때 멋진 선글라스, 명품 선글라스를 다 끼고 와요. 네. 그걸 끼면 본인이 아주 멋져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나 봐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아무 관심도 없고 신경 쓰시나요, 소장님? 신경 쓰지도 않는데 본인만 정말 멋져 보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건 또 그 사람의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그렇게 네. 해서 본인이 즐거우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이게 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마음이 아픈데, 예. 저도 친한 친구 결혼식이 이제 잡히면 예. 그 몇 달 전부터 입을 옷이 없다면서 낑낑 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신랑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예.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바로 그 얘기죠. 예, 예. 너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이제 성공여가면 이제 별책보러 시작하면서 기억이 갔었잖아요. 납니다. 다이어트 굉장히 열심히 했죠. 다이어트를 왜냐면 꽤 열심히 했어요. 신혼여행지 네. 갔을 때 비키니를 입어야 하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네 저처럼 이런 몸매들도 비키니 다 입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뚱뚱한 사람들도 외국에서는요 그냥 입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남들 시선에 의식을 하는 건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유독 심한 건지 그 궁금해요.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국은 많이 그렇진 않잖아요.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조금 뭐 그쪽은 개인주의라 그러고 우리는 집단주의 혹은 관계주의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를 조금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게. 맞아요. 그게 자기중심 프레임이 워낙 강하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강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프레임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사람 프레임 대 상황 프레임. 프레임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대립 구도가 이런 거겠죠. 사람 탓을 할 거냐, 사람 덕을 볼 거냐, 상황 탓을 할 거냐, 상황 덕이라고 할 거냐, 이런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 저 근본적으로 못돼 먹었어 라든가 네. 저 사람 똘똘해, 이렇게 사람의 대부분의 그 일의 원인과 배경을 돌리는데,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실험을 쭉 해보면 대부분은 상황 프레임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가장 이 책에서 흥미롭게 제시된 예고, 또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1964년 뉴욕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앞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여성 한 분이 강도한테 살해를 당해요. 비명을 지르고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그걸 본 사람, 소리를 들은 사람은 훨씬 더 많지만 본 사람만 해도 48명이었는데 네.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나중에 뭐 최근에 이 사건이 워낙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려서 다시 복귀해 보니까 틀린 사실도 좀 있긴 했어요. 들은 사람이 더 많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달랐지만 그래도 충격은 여전한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선량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요. 그 보복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신고하지 했을까? 않았을까? 그랬더니 방관자 효과, 혹은 이때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효과라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 하는 이런 게 사실 많이 나타나는데, 이 책에서 나온 끔찍한 비극은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그렇죠. 네. 당시에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그 화재, 약간 그 광인이 저지른 네. 처참한 참사였는데 그 화재에서 도망 나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차분히 일격으로. 앉아있는 사진들도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방관자 효과로 설명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상황 괜찮은 거구나 하다가 그만 그 화재가 내뿜는 그 독한 매연 때문에 이제 네, 네. 사망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방관자 효과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48명 혹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60여 명인데 이 사람들이 못됐다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실은 그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믿는 것. 네. 이게 심리학이라는 거죠. 이게 지혜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 프레임이랑 관련해서는 사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또 홀로코스트 사례가 이 책에서 두 차례나 네, 비중 언급이 있게 언급되죠.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심리학계가 굉장한 자성과 고민에 빠져요. 히틀러와 나치 친위대,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유태인 대학살을 주도한 그런 악마 같은 본성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라는 걸 연구하는 게 심리학계의 과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1960년대 아이히만이라고 아주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결국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과정을 뉴요커라는 잡지에 실으면서 이 당시를 회고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이 아이히만을 포함해서 나치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숱하게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면서도 그날 저녁은 태연하게 집으로 퇴근해서 가족들과 맛있는 한 끼를 나누던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태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 연구나 가설에 대해서. 정말 악마가 저질렀다고 믿어야 마음이 편할 텐데 보통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스탠리 밀그램 교수라고 스탠포드대 교수의 유명한 권위복종 실험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을 그냥 실험 대상자로 구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물론 가짜였어요. 네. 그 사람들은 진짜로 믿게 하고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면 그냥 간단한 실험이고 한번 가해봐 하는데도 진짜 가해요. 보통 사람도 뭐 여기서는 뭐 악마로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을 약간씩 변화를 주면 바꾸긴 해요. 예를 들어서 실험에 참가한 조교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실험이라도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항의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쵸. 복종하지 않는다든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리학계 가설과 실험은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은 반발하겠지만 상황은 언제든 악마를 만들어낼 수 네.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상황 프레임 또 사람 프레임 사이를 가르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보통 이 사람 프레임에 더 흥분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생지도 않았던 행동들을 내가 믿었던 사람이 하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럼 소정님께서는 이 사람 프레임, 상황 프레임이 있다면 좀 쉽고 익숙한 사람 프레임을 좀 중시를 하시는 편인지 혹은 좀 불편하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 프레임을 좀 중시를 하시는 상당히 예리한 편인가요? 질문이네요. 저도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인데 네. 제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맞아요. 화를 못 낸다는 그러시죠. 얘기도 있는데 상황 프레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혹은 나쁜 마음을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네. 저 자신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탓을 하면 계속 그 잔향이 남아요. 그 사람 신경 쓰느라고 계속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아보려고 그랬겠지. 어허. 상황 프레임이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저 사람도 어려워서 그랬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 잊게 돼요. 그냥 그 사람과 그 상황을. 그래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사람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멘토는 다르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멘토는 다르십니다. AI가 멘토 하니까 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네. AI의 프레임에서. 5번째 키워드, 시간 왜곡 프레임. 시간 왜곡이 일어난다는 건데 뭐 진짜 무슨 타임머신 이런 건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 속에서 이런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후견지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인드사이트라는 겁니다. 비하인드 사이트, 뒤에서 보는 것. 뒤에서 보면 모든 게 분명하잖아요. 왜 저 일이 일어났는지, 저 사람은 왜 배신을 했는지도
분명해지는 이걸 후견지명이라 그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이 용어를 사후인지 편향이라고 사후인지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드는 예는 이런 거죠. 인류 역사상 이 정치 깜짝 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닉슨의 중국 방문과 국교 정상화거든요. 닉슨이 적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손을 잡은 게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충격을 많이 먹었지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90% 가까이가 87%가 다 자기는 예견했다는 거예요. 실제 예견 못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적의 적은 동지니까 옛 소련과 그야말로 대치 상태인 중국과 손을 잡는 게 당연해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누구도 상상 못한 거예요. 키신저라는 놀라운 이 전술적 외교관이 만들어낸 깜짝 쇼였던 건데 이런 거죠. 뒤에서 보면 다 알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다 이 시간이 왜곡이 벌어지는데요. 자신이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 광명수 씨 10살에 어땠어요? 하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과거보다 어떤 기록, 생활기록부 이런 거보다 내 현재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점점 자기 과거를 현재에 맞게 왜곡시켜 나가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또 낙관해요.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이럴 때 왜 스케줄 짤 때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촘촘하게 한 20가지 일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미래에 대한 낙관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시간 수축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설명드리면 부모님한테 이번에 설 명절에 뭘 드리지? 지난번에 그 종합 선물 세트 드렸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걸 드려야지 하는데 시간 수축이 벌어진 거죠. 뭐냐면 벌써 1년이 지난 일인데 뭐 지난번에 뭘 받으셨을지 기억 못할 가능성도 있고 같은 걸 받는다고 또 싫어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런 고민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현금 드리죠. 뭐든 원하는 걸 사시게. 네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예, 근데 시간 수축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자기 기준으로 한 1년이 별것 아닌 그렇죠. 기간처럼 여겨지는 건데 자기 시간도 수축돼요. 초등학교 3학년 기억하면 얼마 멀지 않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까 저보고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그러지만 제 기억 속에는 제 프레임 속에는 그때 같거든요. 그런 시간 수축이 일어나는데 아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드릴 선물 생각할 때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은 더 수축돼요. 그분이 90이 넘으셔서 양친이 저희 돌아가셨는데 훨씬 더 아주 젊은 시절 생각이 나거든요. 시간 수축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시간 왜곡 프레임인 거죠. 시간 왜곡. 사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경영서적을 계속해서 읽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든지 투자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 반면에 과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심지어는 역술인들마저도 과거는 쪽집게처럼 이렇게 맞추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술인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김정일 사망이 김일성 사망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예고 없이 다가왔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가보시면 역술인 뭐 저는 많이 가보진 않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김일성 사망을 예고한 사람이라는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예언을 하지 않았어도 예언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얘기한 하인드사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증시 애널리스트를 우리는 이제 경제 경영 관점에서 제일 주목하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과거를 설명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망 대부분이 틀립니다.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죠. 그게 사람들이 가진 프레임이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밖에 믿을 분이 없는데 그분들마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벌써 다 틀렸잖아요. 지금 3,200선 연초에 이렇게 달성하리라고 전망한 기관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올해 상한치를 3,200 정도로 봤는데 벌써 훌쩍 가까이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미래를 예언한다 혹은 전망한다는 목소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 거냐. 사업이나 투자할 때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처럼 네. 가장 그럴듯한 건 이건데 이 사람들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렇지 않은 확률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마음속에 대비하면 된다.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읽은 것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예기치 않은 일은 언제고 꼭 벌어집니다. 코비드 이 코로나19 예상한 사람 있습니까? 아, 그럼요. 없죠. 그나마 비스무리하게 한 게 제가 중국발 블랙스완이 올지 모른다. 어. 저는 이걸 염두에 둔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소장님께서는 좀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아까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 미래는 이렇다라고 주장하면 네.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믿지 않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니까 두 번째는 가능성을 늘 다양하게 열어둬라. 네. 다만 그 가능성에 확률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도저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에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적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책을 기업이건 개인이건 만들어 두는 게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다니엘 카너만. 특정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 교수 이름을 키워드로 꼽은 이유는 이 책의 두 장에 걸쳐서 행동경제학이라고 요즘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뜨고 있는 분야 창시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 사람이 다니엘 카너만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시간에 행동경제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는데 이때 심리학계에서 이 최 교수님이나 이런 심리학계에서 아주 그냥 반겼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자가 경제학 수상을 한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행동경제학이라는 영역을 이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유태인이 개척을 했어요. 이 사람의 개념들을 두 장에 걸쳐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뭐 네.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확 써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벌면 이 방송에서 받은 출연료와 달리 많이 쓰게 되잖아요. 심지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늘 30만 원 올랐어. 20만 원어치만 밥 사 먹자 이렇게 공돈. 맞아요. 또 푼돈 프레임이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돈이 아니라 이건 나한테 푼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 구독을 할 때 월간지 같은 것도 여성지 1년치 구독료로 10만 원이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걸 한 달치로 쪼개면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혹은 더 쪼개서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 이러면 푼돈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프레임이 바뀌면서 그럼 구독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그렇죠. 그래서 멘탈 어카운팅이란 용어는 이 책에 등장하지 않지만 개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같은 돈을 같이 보질 않아요. 콩나물 살 때 50원 안 깎아주면 화가 나잖아요. 머피코트 살 때 50원 안 깎아준다고 화내나요? 뭐 50만 원 비싸도 사죠. 이런 게 멘탈, 정신적으로 같은 돈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제 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나오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득 보는 것보다 손실 보는 걸 피하려고 해요. 네. 주식 장기 투자 왜 못하냐 그러면 주식 올라갈 때는 기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상황은 주식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서 팔고 나면 다시 뛰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의 힘이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힘이 이득을 누렸을 때 행복감에 비해서 2.5배가 강력하다. 네.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으려는 이런 프레임이라든가 아까 설명드렸던 코카콜라의 현상 유지 프레임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제 머그컵 사례가 얘기 나오는데 이게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죠. 학생들한테 머그컵을 줘요. 이거 네 거야. 공짜로 줬어. 하고 다 가죠. 그리고 그걸 얼마에 내놓을래? 팔아봐라. 벼룩시장에서.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비싸게 불러요. 그런데 나눠주지 않고 그냥 컵을 주면서 네 게 아니라 그냥 팔아봐라 하는 사람하고 가격 차이가 2배쯤 나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가졌던 소중한 거니까 내가 매일 커피를 넣고 마셨던 거니까
그 가치를 더해서 비싸게 파는 이 소유 효과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프레임을 가질 것을 또 책에서는 권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네. 또 모두 10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11가지가 나오더군요. 네, 11가지 소개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꼽아서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 네. 살아보니 한국에서 살다 보니 네. 지혜라고 할 만한 게 이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3가지? 첫 번째가 의미 중심 프레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의미. 내 일에 대해서 그냥 월급 받으니까 월급값 하러 나와서 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요. 아침에 출근하기가. 근데 저는 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제 이 경제 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냐면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제가 가지게 된 의미입니다만은 서민들이 어떤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큰 위기에 봉착해요. 외환 위기 때 일자리를 잃은 은행원 이런 분들을 보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서민 경제의 파수꾼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변고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경고음을 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매일매일의 방송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오프닝을 밤에 쓸 때는 보통 이제 술 한잔 하고 쓸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즐거우시죠? 신중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의미 프레임을 가지면 일이 달라진다. 네, 네.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두 번째 버려야 될 프레임도 있는데 비교 프레임.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계 패션도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비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갔을 때 다 신경 쓰고 나온 분들이 서로를 비교하니까 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걸 버리면 굉장히 많이 행복해져요. 저도 많이 버렸는데 저희 이 대학 동창이나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죠. 그럼 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소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셨나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요. 근데 그 거꾸로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종적 비교 프레임을 가지고 내 30살에 비해서 내가 지금 좀 나아졌나? 나의 과거와 비교해 보는 거. 네. 부족해진 면이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비교 프레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에서 소유보다 경험입니다. 저희 후배들 젊은 후배들하고 만나면 뭘 가지고 싶어해요. 명품 갖고 싶어하고 외제차 갖고 싶어하고. 네. 근데 그게 주는 만족감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뭐 누군가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여행을 한다든지 콘서트를 한다든지 박물관을 구경 간다든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건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도 만족도가 더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 3가지만 가져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중심의 프레임, 비교 프레임을 버리고 소유보다는 경험 프레임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AI 프레임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시간.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프레임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세상 전체를 볼 순 없다. 그것을 알기에 건축가는 최상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창을 내려고 고심한다. 이렇듯 우리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뭐 심리학 안내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젊은 분들이 내 인생을 바꿀 지혜의 말들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흥미로운 건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거의 모든 사례가 나오는데 그 거의 모든 사례를 자신의 예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흥미로워요. 네.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지 하고 하면 훨씬 더 독서의 깊이가 느껴질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 가족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상 가족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가족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 김희경 저자의 이상한 정상 가족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황명수 씨한테 배우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이미 정상가족이란 말에 일정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이걸 깨기 위해서 읽는 책이니까 설명 잘 부탁드리겠고 같이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